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택법 두 번째 시간 되겠고요. 먼저 사업 주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건축법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주인공, 건축주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권자, 우리 공부할 때는 주로 시군구청장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마지막에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축물의 건축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데 등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주택법에서는요, 건축주에 대응해서 자,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사업 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택 건설 사업의 주체, 줄여서 사업 주체라는 용어를 쓸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에 대응해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용 검사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어서 자기가 뭐 쓴다라는 경우보다는 바로 분양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주택의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중에서 공관이라고 하는 것,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한 종류로 해석을 하지만은 공관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에 대응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기숙사라고 하는 것,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예시하는 데 비해서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둘 다 이제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주체 관련한 쟁점들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거, 등록해서 주택 건설 사업자가 되게 되면 또는 대지 조성 사업자가 되게 되면 등록 사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 등을 가리켜서 등록 사업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테고요. 자, 따로 이 등록하지 않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등록 사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죠.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등록의 요건, 의무라고 해서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꿈꾸는 사람, 연간 20호 이상이 됐을 때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숫자 20호가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해야지 그 사람을 우리는 등록 사업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조문을 보면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20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근데 괄호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20세대, 예, 요거는 내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가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부분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대지 조성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 대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면적 연간 기준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이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단독주택 20호,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공통적 요소는 연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등록 의무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지금 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자, 등록 사업자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문제에서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거, 자, 이 사람이 등록사업자가 돼서 집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6층 이상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었을 때 6개층 이상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할 수 있고요. 기존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이 있었을 때 이때는 6층 이상,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해서 기존 문제에서는 자, 단독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대지 조성사업 1만 요 정도 구성하다가 최근 31회 때 문제에서 자, 등록사업자가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등록사업자라고 했다면 지금 멋대로 30층, 40층짜리 주택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6개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기존의 6개층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실적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과거에 6개층 이상을 건설한 실적이 없거나 300세대 이상 뽑아냈던 실적이 없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아파트 건설 사업,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6개층 이상의 건물의 주택의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31회 때 문제도 그렇고요. 조금씩 난이도 있게 이제 구성을 해 가게 되는데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주제들을 정확하게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3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주택 단지라고 하는 거, 자,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부대, 복리시설 등 여러 가지 설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복잡했었는데 제일 예외를 찾아가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주택 단지, 주택 수라고 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늠자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줌에 있어서 자, 기존 세대 수가 자, 하나의 주택 단지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그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단지라고 하는 것이 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300세대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전체 주택 건설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 반반 나누게 되면 최소 300세대 이상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세대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300세대 미만다. 그 다음에 분할을 통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파트에서 300세대 이상, 한 단지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가능해지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따로 이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비등록 사업자는 자, 20회, 21회, 19회 뭐 이때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국가 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주택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 미리 국토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지자체 공사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예시 지문으로 나오는 게 바로 주택조합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조합 제도는 우리가 이제 만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정책론 파트에서 31회 때 답이 됐었죠. 그래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법 시간에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리모델링의 개념이 증축과 대수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안 해요. 신축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신축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죠.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조합이 있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은요, 같은 동네, 이걸 디테일에 가시면 안 돼. 뭐 서울시 전역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전역 이런 것들이 일반 소문서에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고요. 이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자, 우리가 직접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직장주택조합.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소위 신고대상 직장조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유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신고대상 직장조합 등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직장조합은 두 개로 대별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이거 지역조합을 가지고 주로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등록사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이 국토부장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그냥 툭 던져주는 그런 질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뭐냐면, 누구랑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18회 때 답이 됐던 명제인데요. 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엄청 깁니다, 문장이. 자, 거기서 주어는요,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등록사업자가요, 이 주택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데, 그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이 사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 등록사업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요, 바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 18인가 19회 때 요때 한참 유행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한 개념이라서 묶어봤고요.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 집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주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단독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대지 조성사업 1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것이 6개층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주체, 이미 6개층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거나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 때만 6개층 이상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등록사업자, 지역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정도까지가 바로 사업주체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업주체 분류에 이어서 검토 드릴 주제,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나왔던 주제만 외우기도 양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과목 안 하고 공법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게 한 3, 4년 걸립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공법 강사로만 해봤을 때도 이게 이제 공법이라는 게
다른 뭐 민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논리 체계라고 하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체계와 관련해서 앞뒤를 막 맞춰서 법을 만들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단독주택 20호 이상 연간 2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자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 뒤에서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한 번에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30호 30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앞쪽도 연간 30호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50세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법조문의 체계를 갖고는 이걸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공법 하나만 하더라도 3, 4년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숙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달 만에 증증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률 높은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택조합의 살육 과정. 아까 우리가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봅니다. 물론 이 직장조합은 두 개로 또 세면 돼요. 자, 주택을 지어서 그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분양을 하는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과, 또는 자, 건설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분양했을 때 자, 우선적으로 조합원 등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신고대상 직장적으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게 크게 뼈대가 인가라는 개념과 신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개념 뉘앙스만 가는 거에서 인가는 법적 요건을 뭐 제대로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 이제 면밀히 검토한다. 좀 만들기 어렵다. 서류도 많을 테고 요건도 많을 테고, 이에 비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자,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기본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를 수리를 해준다.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가대상이라고 해서 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조합은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지역조합은요, 그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대지에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받아서, 그다음에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면,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거. 자, A라고 하는 주택조합에서요, 이 문제의 토지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대지 중에서 80% 이상이라고 하는 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얻어야 된다. 자,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80%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게 80%의 사용 승낙서만 얻게 되더라도요, 나중에 전체를 묶어서 소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건설을 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대지에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이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라.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의 개정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얘기에 많이 현혹이 되십니다. 그래서 개정 법령이 시험에 뭐 나올 거다 해서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공포만 봤는데, 개정됐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고 개정 안 됐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문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개정한 것만 낸다든가 또 개정 안 한 걸 낸다든가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없어질 텐데, 공법이 개정 법령 특강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사실 했던 적이 있는데 다 부지런한 짓거리예요. 개정법령 특강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존 법을 다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개정된 것을 확인해라, 이런 식의 취지거든. 근데 대한민국 어떤 수험생 단 1%도 기존 법령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정법령 특강이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개정되면 또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아니에요. 자, 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주택조합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거의 한 3, 40분 걸리게 될 이 내용 중에서 한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혹되지 말 것. 자, 일단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한 리모델링에 관련한 개념을 쭉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증축과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고요. 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 단지가 증축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지나야지 증축을 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경과되면 이때는 대수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증축이 시험에 뜨니까 이게 이제 일정한 동의 요건에다가 지금 이제 증축의 경우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하는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항상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이렇게 해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뭐야?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해서 쓰자 뭐 이런 놀이구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주택 건설대제 사용권은 100%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법조문이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읽어서는 감을 못 잡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자, 요거 10년 얘기하고 100분의 80 얘기하고 15년이라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인가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신고만 해도 된다 해서 요즘에 이제 출제빈도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인가냐 신고냐라고 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조합을 설립할 때 변경할 때 해산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변경할 때 해산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무원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것은 신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인 근로자가 이 사람들이 뒤에서 보겠지만 공유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에 의해서 무주택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주택자가 왜 결합을 하게 되는 거냐? 자, 신고지상 직장조합을 왜 설립을 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청약을 하게 되면 100%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죠. 뭐 경쟁률이 뭐 10대 100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들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사업주체가 분양을 할 때 동시에 조합원 이름으로 청약을 하면 우선 분양의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집을 따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돈을 따로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로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락이겠죠. 인가냐 신고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전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거. 자,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주택조합 관련해서 쉽게 나올 때 하나가 조합원 수라는 개념이 이슈가 돼요. 자,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나 길어. 그러나 우선은 뭘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요것도 법책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고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0세대에서 30세대로 법이 개정이 됐다면 조합원 수도 기본적으로 몇 명? 30명 이상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우리가 보통 시험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예시가 되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집 짓는 게요. 자, 최소 30세대 이상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돼야 된다고요? 기본 논리체계로 따지면 3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현실에 있어서 40명, 50명, 100명이 되거든. 그래서 법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 기본적으로 얼마?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기니까요. 포인트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얘들이 지금 지역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40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겁니다. 그때 자, 40세대니까 얼마? 이 50% 이상이니까 20명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고 전체 조합원 수 최소한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 이런 논리고죠. 만약에 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1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자, 50% 이상 이고 20명 이상이다. 두 가족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 그때는 결과적으로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이라는 표현을 썼죠. 앞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물론 거기 꼭 사정이 붙잖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사실 늘어나죠. 근데 그걸 제외한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20명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갑시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라고 하는 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 이해된다. 자, 그래서 겁나 길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빼버리고요. 이걸 10명 이상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험생들이 이걸 지문을 읽어가다 보면 내용들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시험 보러 가면요, 제가 대충 보러 백날 얘기를 해봤자 그날 하루 시험에 몇 달 또는 1년, 2년에 노가다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지. 그래서 뒤쪽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조합원 수 얼마? 20명 이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 수 보셨고요. 조합원의 자격 얘기 가볼까요? 자, 이 조합원의 자격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왜?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주택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립인가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나중에 완성이 돼서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인 세대주, 당연히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역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A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조합원으로서 뭐 B라든가 C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자, 이 A 주택조합이 설립한 건설하게 될 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 제도를 뒤에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결국 논리구조가 뭐냐면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소위 주택조합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제 논리체계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자, 바뀐 조항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0제곱미터면 대략 그게 한 17평 되나요? 그래서 소형평형 진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돼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였었는데 요즘에 이제 집값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조명을 받게 될 것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인가 경제부총리 그분이 뭐 이래저래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라고 하는 분이 골 때리는 거예요. 뭐 박근혜 노믹스 이런 것도 아니고 최경환 노믹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총리 이름을 경제정책 이름을 붙였던 언론들이 붙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경환 총리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빚내서 집 샀으면 지금 대박이 터졌죠. 요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부에서 주택 정책 같은 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먹히는데 2, 3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 3년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현 대통령이 잘했다라든가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현 대통령이 개쓰레기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요 근래 집값 급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요 얘기랑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 정책 발표하기 전에와 후에 차이가 뭐냐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의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 박근혜 정부 이 정책 발표하기 전까지는 형편 좋은 사람으로 해석을 했었고 이 정책이 발표가 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시점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죠. 이 사람도 뭐라고요? 바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주택조합 제도가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런 식이야. 주택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집을 지어서 이걸 조합원이 우선 분양을 받는 제도예요. 근데 주택조합에게는 몇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돈 많고 집 많은 사람까지 그걸 배려할 필요는 없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자라는 게 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돼서 돈 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주택자가 집 하나 지어서 분양받으려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박근혜 정부 시기로만 따지더라도 최소 3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돼.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그냥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조합원이 돈 모아서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주택자이면서 현금 3억을 동원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17평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 3억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니까 좀 형편되는 분들도 어떻다 돈 모아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일단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다. 이게 뒤에서 관련 쟁점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이제 내주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사실 우리 정비법 할 때 재건축할 때 이 말씀 안 드리고 왔어요.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될 수 없고요. 네, 그때 바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조합 입장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판사한테 팔게 시켜달라라고 하는 매도 청구라는 걸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정한 금액에 팔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구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의에 일정한 동의력을 충족해야지 이 조합은 설립될 수 있는데 동의 안 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놔두고 사업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조합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요거 나와주면 되게 감사한 질문이죠. 사실 제일 쉬운 질문이죠. 한 1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신고 대상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주택조합 설립 신고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같은 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자가 입주자 저축성세에 가입을 해서 아파트 분양 공고 떨어졌을 때 청약해서 당첨돼서 주택을 공급받을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요? 주택조합의 신고대상 직장조합의 조합의 이름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분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무주택자, 뭐 특별히 이슈는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좀 단순화시키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거 하나만 실질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치고 여기서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한 세대를 풍미했던 문제 27회 때부터 한 29회, 30회 때까지 한 26회 때부터 따지면 3번인가 답을 뽑았던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사업주체 전반 또는 주택지역 전반을 묶어서 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합원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 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도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원래는 조합원 모집은 형편 어려운 사람들끼리 현금은 주머니에 많이 갖고 있지만 무주택자 등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집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이런 제도였단 말이지. 그래서 알아서 조합원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합원의 자격을 형편 좀 되는 분으로 확대를 하면서 공개 분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요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문 광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한다고요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걸 외워봤자 상말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하고자 할 때 지금 이제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지역조합 설립할 때는 그런 거 있었죠. 토지 사용 승낙서 80% 이상 그게 중요한 쟁점이고 여기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임대차가 됐든 소유권을 확보하든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이런 것들은 주택조합 제도가 사기꾼들한테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원칙 필요 없고요. 예외. 이걸 가지고 지금 5, 6년 사이 3번 답을 뽑아요. 겁나 길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연을 보니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결혼을 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사망을 해버렸거나 조합원 자체가 또는 아까 우리 조합원 수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돼 20명 이상 이해된다. 뭐 이런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이 발생해서 결혼을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발생해서 재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해서 항상 문제에서는 이런 식이야. 앞에 길을 쭉 깔아줘. 그리고 나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쉬워 보이죠? 아닙니다. 엄청 앞이 길기 때문에 내용 읽다 보면 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챕터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예외만 시험에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오름표. 틀리게 구성하려면 이걸 뭐라고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옳게 옳은 것을 고르시든
틀린 것을 고르시든 아주 장난치는 파트의 전형입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지금 이제 변경인가 요게 질문이 한번 나왔었죠. 자, 조합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원, 재모집 뭐 등등 일정을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내부 관계가 변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데 이건 버려.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는 분석해 놨지만 이건 욕심이고요. 여러분들은 신과제하고 선착순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방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쟁점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과제하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예외를 가지고 답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게 우리가 재모집 일하나 결혼 충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조합 같은 경우 건설을 위한 지역조합 같은 경우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뭐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도 어떻다? 바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제 기준, 출제 포인트 이 사람의 조합원 자격이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또는 언제부터 8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그런 세대주여야 하는 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택조합, 지역조합이 보통 예시가 될 텐데 주택조합에 있어서 결혼 충원이라든가 또는 재모집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은 내가 지금 집 팔았다고 해서 무주택자라고 해서 조합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의 설립이나 신청일을 기준해서 그 당시에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언제? 주택조합의 설립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이 상속으로 자 조합원 됐을 때는 당연히 자격요건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가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경매 판결도 있었구나.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원의 자격 판단 두 가지지. 예외 파트 모집에서 예외하고요. 바로 자격 판단 이 두 가지가 출제 이슈.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탈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외울 게 뭐야? 탈퇴할 수 있다. 지금 지역조합에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내 돈 조합에다 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수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탈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전에 기존에 낸 돈이 있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다고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문장 보시면 안 돼. 탈퇴할 수 있고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 얘기 어떻게 쓰든 간에 환급 청구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 요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지문은 아닌데 우리 수험생들의 지문을 똑같이 가치를 판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큰 장점 안 돼. 얘들은 뭐 탈퇴할 수 없다라든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환급 청구할 때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 3천만 원 됐습니다. 조합의 운영비로 한 3천만 원을 쏟아부어요. 그건 이제 반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제 주택조합 관련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고 싶다라든가 어떻게 되느냐. 주택조합에 조합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삼성, 레미안, 대우, 포르지오 더럽게 비싼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게 낫습니다. 주택조합자는 논리 자체가 뭐냐면 내 돈 투자해서 집을 지어서 싸게 분양을 받아보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도 사기꾼들이 많이 꼬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보다 사고 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조합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안 하면 저한테 연락할 일도 없고 뭐 상담할 일도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개의치 않아. 겁나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앞으로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탐욕이 넘치시게 되면 주택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7년, 8년, 9년 돼도 집을 안 지어. 뭐 조합장 구속도 아사리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주택지역 제도는 또 소규모다 보니까 이 공권력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덩치가 작아서. 그래서 하여튼간에 주택지역 우리가 기억하실 거,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조합사립인가 신청예를 기준으로 판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중간에 시험지원장에 막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답 고를 때는 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자, 주택조합의 이모. 자, 요건 이제 우리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이랑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모이라는 게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은 돼서, 자, 그 사람이 자격 없음이 판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잘리죠. 다만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네, 주택법 똑같은 구조니까 자주 보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최근에 문제가 생긴 총회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죠. 지금 이제 우리 도시민 중환경 정비법이라든가 거기서 특히 총회와 대의원의 싸움 붙여놨었고요. 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정비법이라고 하는 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두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래서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의 의결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자, 여기서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총회 의결사항은 5대5 쫙 써놨어. 뭐 임원의 선임 해임 등 반드시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걸 읽을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외웠다고 쳤을 때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래 총회 의결을 하고자 할 때, 뭐 지금 이제 조합 계획의 변경이라는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0% 이상의 직접 출석을 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창립총회 임원의 선임회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20% 이상 출석. 창립총회 임원의 선임 및 회의.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 이제 공법원 양 때문에 구조를 외우고 들어갔죠. 구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창립총회가 시험에 나올까요? 임원의 선임 해임이 시험에 나올까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그 사안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창립총회 안 내요. 이걸 내요. 임원의 선임해요. 왜? 얘는 15년에 2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문제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앞쪽을 갖고 트릭을 쓰지 않아요. 뒤쪽에서 장난을 칩니다. 왜? 사람들이 외울 때 창립총회 또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대입 이런 식으로 외워가거든. 그래서 앞쪽은 거의 안 내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출제 경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100분 이상,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청문사유 30회 때 관련 문제 나왔었죠. 자, 우리가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거,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청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문사유에서 어디서 이제 공부했냐면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에서 허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실시계획 임대 취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내다가 갑자기 주택법이 튀어서 이 아이를 들고 나옵니다. 되게 어려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연간 20% 도시형생활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해야지 집 장사를 할 수 있다. 예, 이걸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 등의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장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록을 말소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주택적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모아서 집 짓겠다고 주택조합 사립인가를 시군 고청장한테 받았습니다. 사립인가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됩니다. 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게 앞으로 노고다, 공사, 곧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이걸 취소하고자 할 때 민법에서 취소 아닙니다. 그 취소 아니에요. 굳이 민법으로 치면 차로에 가까운 개념이죠. 하여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이때 어떻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증축과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라고 하는 거, 요것도 다 청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관련한 허가 등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등록사업자와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말소라든가 바로 주택조합의 사립인가 취소, 이건 주체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 지어도 좋아라고 하는 개념이 사업계획 승인 혹은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이런 식의 체제 해서 등록 말소에 등자 따볼까요? 설립인가에 인자 따볼까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승자 따볼까요?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에 허자 따볼까요? 해서 등,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인, 등록 취소, 인가 취소, 그 다음에 승인 취소라고 하는 것 나올 테고요. 마지막이 허가 취소라고 해서 등, 인, 승허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이 주택법의 체계를 알면은 주체에 관해서 두 가지, 등록 취소,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이렇게 외우면 좋을 텐데 좀 어려웠죠. 자, 어쨌든 지금 30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해서 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자, 체계, 전체 체계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주택건설 재원, 그리고 또 하나 공급 질서 교환 금지라는 개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